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이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1심과 2심 판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포괄적 승계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1심에서는 포괄적 승계 현안도 있었고 묵시적 청탁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포괄적 승계 현안이든 뭐 개별적 현안이든 그런 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식의 승계 현안이나 뭐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뇌물을 사실은 뭐 공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1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팀과 1심 재판부에서 정경유착의 정형이라고 이 판단을 한 부분을 뒤집은 거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특검과 그 1심 판단 전부 다 정경유착의 이제 전형적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은 2심에서는 그 삼성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그룹을 최고 권력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겁박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경유착의 고리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경제인을 대통령이 함부로 뭐 이렇게 강요하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된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2심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겁박의 희생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실 최순실 씨에게 돈을 주어서 36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강요죄의 희생양으로 피해자로 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죄를 제공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죄를 판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재판부에서 판시한 그 논리적 근거하고 개별적인 그 판단 근거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 특검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앞으로 좀 반발하고 상고하는 데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 선고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자체를 일단 부정을 했고, 그렇죠. 묵시적 청탁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종범 수첩과 영차 독대라는 핵심 재판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이제 삼성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은 그냥 본인이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그 안종범 수첩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즉 전문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전문 법칙에 근거했을 때는 수첩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본 거고요. 또 하나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취지로 그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종범 씨도 살아있을 뿐더러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이제 그 재판부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영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어떤 뭐 증거라던가 기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특신 상태라고 해서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따져가지고 특신 상태. 따져가지고 그런 것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전문 증거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차 독대라고 하는 것도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그 안봉근 그 비서관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명함을 받았고 명함에 적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그것을 자기 핸드폰에 저장해 놓았다, 이러면서 영차 독대의 그 신빙성을 주장을 했더니 재판부에서는 그 명함이 어디냐, 당신이 말하는 그 명함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가사 그러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영차 독대가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어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영차 독대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1차 독대부터 무슨 청탁하겠냐라고 삼성에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1차 독대가 아닌 그 앞에 영차 독대가 있었기 때문에 1차 독대에서 그런 식의 뭐 부정한 청탁이든 이심전심의 그런 무기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차 독대의 존재가 특검 입장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이 재판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관점이 다른 거죠. 네, 결국은 뭐 대법원의 결정이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이 그렇죠. 됩니다. 삼성과 특검 모두 이제 상고할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완패했다라고 지금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제 이제 성명도 내고 입장도 발표하면서 부끄러운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쉽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서도 또 역시 유무죄에 대해서 조금 다투고 싶다. 그 36억 원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이 될 것인데,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재판을 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해야지 좀 그 재판부마다 판결을 달리하는 그런 사법 불신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상고심에서 좀 어떻게 반대적인 뭐 판결이 날까요? 사실 이제 가장 현안은 중요한 게 그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 있었느냐, 승계와 관련된 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안을 들어주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 의도를 위해서 사실은 삼성이 돈을 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따져줘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느냐, 뭐 포괄적 현안 승계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미르나 K재단과 관련해서 돈을 모집한 부분도 이제 제3자를 미르나 K재단은 제3자를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이제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심하고 2심의 판결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사실은 불신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법원에서 아마 이제 일관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좀 정리하고 좀 판단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재판부가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이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공무원의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1심 선고 형량에도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실은 이재용 씨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공무원이 더 나쁘다, 뭐 그 형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굳이 적시를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괴롭혔다 이제 이런 뜻으로 사실은 보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그런 문장을 쓰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액수가 뇌물을 받았던 액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본인들에게 유리해진 형편이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이제 핵심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몰아가고 있는 식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둘 간의 공무원 관계라든가 연결고리 같은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짚어봐야 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믿었던 측근들의 진술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주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 검찰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향후에 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게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올림픽 끝난 다음에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어제 이제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제 구속 기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하필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썼단 말이죠.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이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게
게 아니냐라는 식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서면으로 보고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특활비 주범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말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검찰에게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검찰 관계자도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뿐만 아니라 이 다스 관련 수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스가 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이 되어 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사실은 가장 핵심 키맨이다. 다스와 관련해서 또 김성우 전 그 다스의 대표였던 그분하고 또 그 권 전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조카들이 사실은 그 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법상 이제 좀 위해가 가해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스 관련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영포 빌딩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관련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또 문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미 한 90%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측근이 등을 돌려서 혹은 측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그거가 관련해서 그 검찰에서는 특히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조금 그 소환이 되어서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쯤 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불안스럽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막식 참석도 남아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좀 입장 표명을 할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김백준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본인을 이런 식으로 적시하는 것, 또 평창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본인에게 약간 모욕을 준 것 같은 것들을 모두 엮어서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밀고 나가는 한편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의 이제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단을 꾸려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본질적으로는 그 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사실 맞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형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